네, 안녕하세요. 시설개론 입문 강의 복습 네 번째 영상이고요. 네, 공동주택 시설개론이고, 네, 파트 1은 건축 구조가 있고, 파트 2는 건축 설비죠. 파트 두 가지는 이제 외운 것 같습니다. 네, 건축 구조 중에서 통론, 기초 구조, 조적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지방공사, 방수공사, 미장, 타일, 창호, 유리까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장공사부터 복습을 시작합니다. 네, 도장공사의 목적은 건물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최근에 도장 기술은 방균, 방식, 방화, 내방사선 등과 같은 특수 목적 기능성도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장 공사의 목적이었고요. 도장 공사 시에 일반 사항이 한 11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해하기도 괜찮은 것 같고 현실적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도장 공사 시 일반 사항 첫 번째, 도장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럼 칠 작업 하지 마라. 야간 작업 되도록 하지 마라. 그리고 기온이 5도 이하인 경우에 공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습도가 85%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한다.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시공을 한다. 그리고 도장 후에 서서히 건조를 시켜야 한다. 실막의 층을 얇게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되고요. 초벌, 재벌, 정벌 3공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칠은 위에서 아래로 해야 되고, 가로 방향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도막에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롤러칠이 좀 작업이 용이한데 일정한 두께로 도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돌출부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도장 공사 시의 일반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챕터 11번 건축 적산을 보겠습니다. 네, 챕터 11 건축 적산. 적산이란 건설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공사비를 산출하는 공사 원가의 계산 과정을 말한다. 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시공 계획에 의거하여 시공할 재료 및 품위 수량을 말한다. 공사량과 단위 단가를 구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 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거는 회계 원리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건축 공사에서 적산은 공사용 재료 및 품위 수량, 즉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 활동이고, 견적은 공사량의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적산의 개요를 봤습니다. 견적에는 명세견적, 계산견적이 있는데, 명세견적은 상세견적이고 계산견적은 계략적인 견적이다. 이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량과 소요량이 있는데, 정미량은 공사에 실제로 들어가는 자재량이 정미량이라고 하고요. 외주 공사 시에 노임 금액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소요량은 산출된 정미량에 시공 시 발생되는 손실량을 고려해 가지고
일정 비율의 수량, 할증량을 가산해서 산출된 수량이다. 그래서 소요량은 경미량과 할증률의 합이다.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툴을 구입했는데 작업하다 보니 계속 다른 툴이 필요해지는 이유는 대체 네, 할증률을 보면은 할증률은 1%에서 7%까지 그리고 바로 10%가 있는데 여기서 뭐 중요하다 싶은 게 뭐 유리나 콘크리트는 1%고요. 붉은 벽돌, 내화 벽돌 이런 거는 3%, 시멘트 벽돌이 4%. 아니죠. 시멘트 블록이 4%고 그래서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헷갈려서. 시멘트 블록이 4%, 벽돌이 5%다. 시멘트 벽돌. 네, 7%는 이제 대형 형광이고요. 10%는 이제 단열재, 목재, 석재, 강판 이런 게 있네요. 네, 공사 수량의 산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벽돌 공사고요. 첫 번째 벽 면적 산출 후에 제곱미터당 장수를 곱한 경미 수량을 계산한다. 살짝 안 보이네요. 네,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대구부하고 인방이라는 게 있는데 대구부는 뭐 창문 같은 거고요. 인방은 강의를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필기를 전혀 안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대구부 창문 같은 거랑 인방이라는 거에 면적은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수량 산출할 때 이제 보통 벽돌 쌓기의 기준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벽 두께가 0.5일 때는 75개, 1.0일 때는 149개. 네, 보통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네요. 이 표준형일 때 표준형은 장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의 산출 방법을 보면 정미 수량은 벽돌 쌓기의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장수를 이렇게 공식으로 하고 있고요. 소요 수량은 아까 봤듯이 정미 수량에다가 할증률을 더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파트 1이 뭐였죠? 그렇죠. 건축 구조였죠. 건축 구조 부분이 이제 끝났고요. 건축 설비가 나옵니다. 파트 2가 이제 건축 설비고요. 거기서 대충 살펴보면 급수 설비가 나오고 급탕 설비, 배수 및 통기 설비, 위생기구 배관용 재료, 오물 정화, 소화, 가스, 냉난방, 전기까지 하면 건축 설비가 끝나겠네요. 네, 건축 설비 챕터 1부터 보겠습니다. 챕터 1은 급수 설비. 급수 설비의 기본을 보면은 물하고 압력이 나오고요. 뭐 물은 1세제곱미터 무게가 1000kg이니까 1톤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인 얘기 같고요. 물의 부피가 이제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얼어버리고 부피는 약 9%가 커진다고 하고요. 4%의 물이 4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되면 부피가 약 4.3% 커진다. 근데 100도씨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하면 부피가 약 1700배가 커진다고 합니다. 예,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압력에는 이제 수압이 있고 수두가 나오고요. 수압 P는 이거는 좀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압하고 수두, 마찰 손실 수두, 프릭션 로스인데 이거는 엄청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요. 현재 압력 부분을 물 다음에 압력을 보고 있습니다. 마찰 손실 수두 공식이 H는 F 곱하기 D분의 1 곱하기 2G분의 V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마찰 손실 수두, 손실 개수, 관경, 관의 길이, 중력 가속도, 유속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급수 설비의 일반 사항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질하고 정수 과정이 나오는데요. 수질은 물의 경도를 말하는 것이고, 경도란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염류의 양을 탄산칼슘의 농도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탄산칼슘의 함유량에 따라서 극연수가 함유량이 0ppm에 가까운 순수한 물이고요. 연수는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90ppm 이하인 물로서 음료용으로 적합하진 않다. 그리고 적수가 있는데, 적수가 이제 함유량이 90에서 110ppm이고 마시기 적당한 물이다. 어떤 물인가요? 정수, 칼슘, 마그네슘, 탄산칼슘 등 광물질 함유량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천연수로 경도가 110ppm 이상인 물이다. 좋은 물 같기도 하고요. 정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채수를 하고, 채수된 거를 침전을 시키고, 침전된 거를 폭기를 시키고, 폭기된 거를 여과를 시키고, 여과된 거를 살균 또는 멸균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보면 이제 급수 방식이 나오죠. 네, 급수 설비의 기본 이론, 일반 사항, 그 다음에 급수 방식. 급수 방식은 이제 수도 직결 방식이 있는데, 1, 2층 정도 낮은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서 수도 공간에서 수도관을 연결하여 바로 직접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이 고가 탱크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물을 지하 저수조에 일단 모읍니다. 일단 물을 지하 저수조에 모았다가 양수 펌프를 이용해서 고가 수조로 양수를 한 후에 그 수위를 이용하여 하향 급수관에 의해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쉽게 아파트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압력 탱크 방식이 있는데,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펌프하고 압력 탱크가 나오고요. 그거를 급수가 필요한 장소에 압력 탱크에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음이 이제 펌프 직송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전에 그런 탱크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고가 탱크, 세 번째 압력 탱크, 이런
탱크가 없는 방식으로 물을 물받이 탱크에 저수한 후에 물받이 탱크는 없을 수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그 외에 탱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 같고요. 펌프 직성 방식은 물받이 탱크 외에 다른 탱크가 없고 급수 펌프만으로 건물 내에 급수를 해버리는 방식이고 배관 내 압력을 감지해서 펌프를 운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급탕 설비를 보겠습니다. 급탕 설비는 이제 개별식이 있고요, 중앙식이 있습니다. 개별식은 국소식이고요. 뭐 아파트로 치면 뭐 101호, 102호 했을 때 101호 안에서만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게 개별식, 국소식인 것 같고요. 뭐 아파트가 아니겠죠, 당연히. 뭐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식이 많죠. 그래서 개별식 급탕 방식의 장단점을 보면은 장점은 손쉽게 고온의 물을 얻을 수 있고 배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배관 중 열 손실이 적다. 급탕 개수가 적을 경우 설비비가 싸다. 급탕 개수의 증설이 비교적 쉽다. 소규모 건축물에 적합하고 난방 겸용 온수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급탕 개수마다 가열기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급탕 개수가 많으면 설비비가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소형 온수 보일러는 수압의 변동이 생겨 사용이 불편하다. 급탕 개수마다 탕비기를 설치하므로 미관상 좋지가 않다. 그렇죠. 단점이었습니다. 중앙식 급탕 방식의 장단점도 보겠습니다. 중앙식의 장점은 연료비가 적게 든다. 연료비가 적게 든다. 석탄, 중유, 가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다. 관리상 유리하다. 총 용량을 적게 사용할 수 있다. 가구들이 이제 동시 사용률이 100%가 되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관을 통하여 필요 개소에 언제든지 급탕할 수 있다. 언제든지도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어디든지 급탕이 갈 수가 있다. 이제 중앙식의 장점이었는데 단점을 보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다. 배관 도중에 열 손실이 많다. 시공 후에 기구 증설에 따른 배관 변경 공사가 어렵다. 이게 단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 및 통기 설비를 볼 건데요. 챕터 3번. 배수 설비하고 통기 설비가 나오는데 이번 진도에서는 통기 설비 전까지 진도가 나갔고요. 배수 설비, 배수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배수의 분류는 오염 정도에 따라서 오수, 우수, 특수 이런 배수가 나눠지고요. 사용 개소에 따라서 건물 외벽면에서 1m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옥내 배수, 옥외 배수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식 배수가 있고 기계식 배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배수용 트랩이 있는데요. 배수용 트랩에는 사이펀식 트랩이 있고 비사이펀식이 있고 저집기가 있습니다. 사이펀식 트랩에서 이제 S트랩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에 부착하여 바닥 밑에 배수 수평 지관에 접속할 때 사용한다.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형태로 봉수가 쉽게 파괴된다. 봉수는 이제 물이 역류하는 그러니까 오물이 역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류를 막기 위해서 일정량의 물을 배수관에 이제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게 봉수라고 하는데
S트랩이 그랬고, P트랩은 위생기구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으로 벽체 내의 배수 수직관에 접속할 때 사용된다. 세면기에서 P트랩을 쓴다.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S트랩은 다 쓸 수가 있는 거고, P트랩은 세면기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U트랩은 가옥 트랩, 하우스 트랩, 메인 트랩, 공공하수관에서 하수가스의 역류 방지용으로 쓰는 트랩이 U트랩입니다. 좀 대형이겠네요. 수평 배수관 도중에 설치할 경우 유속을 저해한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U트랩이. 그 다음에 비사이펀식 트랩에는 드럼 트랩이 있고 벨 트랩이 있는데, 자기 세정 작용이 없는 트랩이라고 합니다. 사이펀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방 싱크의 배수용 트랩이 이제 드럼 트랩이고, 다량의 물을 고이게 함으로 봉수가 잘 파괴되지 않으며 청소가 가능하다. 벨 트랩은 플로어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 배수용으로 벨 트랩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집기는 영어로 인터셉터. 인터셉터는 이제 농구할 때 상대팀 패스를 가로채는 걸 이제 인터셉트라고 하죠. 뭔가를 가로채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집기는 배수 중에 혼입한 여러 가지 유해물질, 불순물 등을 분리 수집함과 동시에 트랩의 기능을 발휘하는, 분리 수집하고 트랩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구다. 뭔가 인터셉트 하는 개념하고 맞긴 맞네요. 이제 저직기가 있는데, 주방에서 나오는 기름기 많은 배수로부터 기름기를 제거 분리시키는 장치, 분리된 기름기를 제거한 후 다시 사용. 샌드 저직기, 배수 중 진흙이나 모래가 다량으로 포함되는 곳에 사용한다. 샌드니까. 헤어 저직기, 이발소, 미장원 등에 설치하는데, 배수관 내에 모발 등이 침투하여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플라스터 저직기는 치과의 기공실, 정형외과의 깁스실, 그런 데서 배수를 할 때 사용되는 트랩이다. 가솔린 저직기, 가솔린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며 배수에 포함된 가솔린을 트랩 수면 위에 뜨게 하여 휘발시킨다. 주차장, 차고 등 바닥 배수용 트랩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랩에 봉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봉수가 그림으로 나오는데, 예, 아래쪽으로 U자형으로 돼 있을 때 U자형의 일정 부분이 잠겨 있는 그 물이 잠겨 있겠죠. 봉수의 깊이가 나오고, 봉수의 깊이는 50에서 100mm, 5cm에서 10mm, 이게 권장 사양이네요. 봉수 깊이가 너무 낮으면 봉수를 손실하기가 쉽고, 너무 깊으면 유수의 저항이 증가해서 통수 능력이 감소하고 자정작용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트랩에 봉수 파괴 원인 6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첫 번째, 자기 사이펀 작용. 배수 시 트랩 및 배수관은 사이펀관을 형성하여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르게 되면 트랩 내의 물이 자기 세정작용에 의해 모두 배수관 쪽으로 흡인되어 봉수가 파괴돼 버린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었고요. 유인 사이펀 작용은 수직관에 접근하여 기구를 설치할 경우 수직관 상부에서 일시에 다량의 물이 낙하를 해버리면 그 수직관과 수평관과의 연결 부분, 기역자로 연결되죠. 연결 부분에 순간적으로 진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랩 내 봉수가 진공 때문에 빨려오죠. 예, 빨려오면 이제 흡인되는
그런 작용을 유인 사이펀 작용, 유인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출 작용, 같은 말로 토출 작용이 있습니다. 토출. 수직관 가까이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직관 위로부터 일시에 다량의 물이 흐르게 되는 일종의 피스톤 작용. 피스톤 작용은 예전에 그 모형총에서 비비탄이 발사할 때 피스톤을 안에 조립할 때 들어가죠. 그 피스톤 작용을 일으켜서 하류 또는 하층 기구의 트랩 봉수를 공기의 압축에 의해서 실내 측으로 불어내는 작용이다. 이게 분출, 토출 작용. 네 번째, 모세관 현상. 트랩의 출구에 실 또는 천조각, 머리카락 이런 이물질이 걸렸을 경우 모세관 현상에 의해 봉수가 파괴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증발.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아서 봉수가 모두 증발한 경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관성작용. 강풍이나 갑작스러운 기압의 변화, 그런 걸로 인해서 배관 중에 급격하게 압력 변화가 생긴 경우에 봉수가 요동을 치게 되죠. 그 요동치면서 배출되는 현상이 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6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통기설비인데 통기설비부터는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건축 설비죠. 건축 설비가 이제 파트 2였고 파트 2를 이제 현재 복습을 하고 있었고요. 파트 1은 건축 구조가 되겠죠. 네, 여러 가지 구조 같은 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시설개론 입문 강의 복습 4번째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좀 PC방이었는데 PC방이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녹화를 할 때는 좀 주변 사람이나 지나다니는 사람이 좀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네, 이번 영상처럼 상세하게 영상을 올리진 못했던 것 같네요. 좀 살짝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는 입문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문 강의에서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나중에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이런 단계를 진행을 돕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 강의라고 준비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부담도 없고 네, 이렇게 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놓고 너무 영상이 안 올라가도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복습하는 거를 그냥 컨텐츠 비슷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